자, 안보 유형의 변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세계화와 정보혁명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세계화와 정보혁명을 논의하면서 어, 안보 유형의 안보 영역의 변화가 생겼다고 그랬죠. 안보 개념의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이 이제 이 군사 안보 내용과 그 다음에 환경 안보, 정치 안보, 경제 안보 이런 안보 영역에서 이 세계화와 정보 혁명의 영향으로 안보 영역의 변화가 생겼고 또 아울러서 안보 행위 주체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안보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별로 안보 영역의 변화를 좀 살펴보자면요. 우선 냉전기에는 우리가 집단 방위의 개념이 주로 이제 형성이 되었죠. 자, 집단 방위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집단 안보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라고 이야기했죠. 집단 안보는 유엔이나 국제 연맹과 같은 이런 어떤 국제 체제 속에서의 어떤 세계 정부의 역할을 하는 어떤 국제 기구의 어떤 주도하에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집단 안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단 안보의 개념, 집단 안보의 하나의 어떤 개념의 형성이 됨에 따라서 이제 생겨난 것이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집단 방위는 집단 안보와는 개념이에요. 즉 나토나 우리 나토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냉전기에 미국과 구소련이 서로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면서 동서가 이렇게 갈라졌죠. 전 세계가. 자유주의 이념과 공산주의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집단 방위의 개념이 생겨났어요. 이 집단 것은 결국은 나토와 같은 것은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소련의 팽창을 당시에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하나의 구소련의 어떤 팽창에 대립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 네이토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이것처럼 어떤 서로 어떤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개념이 집단 방위예요. 집단 안보와 좀 구분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 냉전기에는 이 집단 방위와 같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들어서는 그래서 이 냉전기의 집단 방위는 주로 이제 군사 안보, 즉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 좀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추구한 것이 주로 동맹, 개별 국가가 군사력을 유지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자력으로 방위를 할 능력이 안 되면 동맹을 맺어서라도 자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이 냉전기 집단 방위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집단 방위 개념에서 이제 한 70년대 접어들면서 이 군사력 분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머지 경제 분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어요. 안보에. 그래서 70년대 군사 안보에서 군사 안보를 기본으로 해서 경제와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의 안보 영역이 넓어지는 영역이 좀 이렇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70년대는 이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이 공동안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 공동안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 핵무기 경쟁하고 관련이 깊어요. 미국과 구소련이 서로 극한으로 대립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죠. 그래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위어 인류를 공멸시킬 수 있는 이 가공할 만한 핵무기가 등장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는 서로가 다 죽겠다라는 어떤 위기 의식을 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어떤
자국의 안보를 추구했다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이게 공동 안보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80년대 이 공동 안보의 가 생겨난 배경은 바로 이 핵무기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핵무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게 공동 안보죠. 핵무기가 워낙 상호 무서운 어떤 하나의 무기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에서 생겨난 것이 공동안보의 개념이고요. 90년대에 이제 탈냉진기에 접어들죠.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 시대가 종식을 구하고 포스트 콜드워 탈냉전 시대, 데탕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90년대에는 이제 협력 안보의 개념이 중시되었어요. 이 협력 안보는 공동 안보와 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공동 안보는 주로 핵무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공동 안보라고 그러면 협력 안보는 핵전쟁이 아니라 타자 간의 어떤 안보 협력 체제를 중시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띄었어요. 그래서 공동 안보와 협력 안보는 유사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배경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90년대 구소련이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대탕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협력 안보의 개념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탈냉전기에는 이제 이 안보 영역이 점점점 이제 확대가 되죠.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대로 이제는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의 문제, 그리고 테러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기아의 문제, 빈곤의 문제, 어떤 또 이런 여러 가지 한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위협, 즉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 초국가적 위협이 정대되면서 결국은 협력 안보가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보 영역에 대해서 우선 절대 안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시다. 이 절대 안보는 우리가 안보의 영역을 지난 시간에 논의할 때 군사 안보를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 군사 안보는 절대 안보와 군사 안보의 개념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 안보, 경제 안보 또는 뭐 환경 안보, 정치 안보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것은 우리가 안보의 어떤 영역 면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논의를 했고 오늘은 안보의 유형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논의를 좀 할 텐데 이 절대 안보라는 것은 정치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고전적인 안보 개념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개념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전통적 안보 개념은 직접적인 어떤 군사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비전통적인 안보는 초국가적 위협을 포함한 어떤 안보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그랬죠. 자, 이 절대 안보는 정치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고전적인 즉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 입각해서 태동된 게 이 절대 안보의 개념이에요. 군사 안보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뭐 absolute 이런 뜻이잖아요. absolute securit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절대 안보에서는 군사력을 확보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안보는 자국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군사력의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절대 안보의 개념은 냉전 시대에 주로 주류를 이루었던 안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현실주의에 기초했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현실주의는 어떤 힘의 바탕을 두고 군사력 정관과 또는 어떤 동맹이나 어떤 세력 균형에 초점을 둔 하나의 접근법이 현실주의라고 그랬고요. 자유주의는 군사력이나 힘의 기본을 두지만 그러나 어떤 협력의 틀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인간 본성의 어떤 선한 측면을 고려한 하나의 이념적 틀이 자유주의라고 그랬죠. 자, 이 절대 안보는 현실주의의 이념에 현실주의의 어떤 패러다임에 기초한 이런 하나의 안보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 안보는 몇 가지 이제 한계점이 노출이 되었죠. 첫 번째는
자, 군사력 확보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게 되죠. 자, 군사력을 증강시키니까 나의 적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강해지면 나의 상대방도 결국은 나와의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겠죠. 이제 군비 경쟁이에요, 서로. 서로 이제 암즈 레이스라는 군비 경쟁이 촉발이 되는 것이죠. 이 절대 안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군비 경쟁이 촉발이 되고 결국은 안보 딜레마 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안보 딜레마는 뭐냐 그러면 A라는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계속 증가를 시킨단 말이죠. 자, A라는 국가가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결국은 나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A라는 국가가 군사력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상대방 적대적인 국가인 B 국가도 위협을 느끼고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죠. 그래서 군비 경쟁이 촉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군비 경쟁이 촉발이 되니까 A라는 국가는 최초의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보가 더 취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더 오히려 군사력을 강함으로써 군비 경쟁이 촉발이 되면서 나의 군사력이 국방력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안보가 더 약해지는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안보 딜레마라고 그래요. 어떤 하나의 기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결국 내가 더 취약해진다는 것이죠. 나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점점 더 증강을 하면 할수록 내 안보는 오히려 더 취약해진다는 것이죠. 이 딜레마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보 딜레마예요. 그리고 이 절대 안보의 개념에서는 국방 딜레마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국방 딜레마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방부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복지나 교육이나 어떤 사회 분야의 발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과도하게 국방비를 투자를 하면 할수록 국가 체계의 어떤 위기를 초래하고 오히려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 자원 투자에 제약을 받는 현실이 생긴다는 것이죠. 국방력에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다른 어떤 국가의 기관 산업이나 복지나 교육 분야에 더 취약해져서 오히려 그 국가 전체 체제는 약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국방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 절대 안보의 개념에서는 이러한 어떤 군비 경쟁이 촉발이 되고 또 안보 딜레마와 국방 딜레마를 겪게 된다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공동안보를 한번 봅시다. 자, 공동안보를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핵 무기하고 관련이 깊다고 그랬죠. 자, 이 공동안보는 앞에서 이야기한 절대안보의 어떤 한계점을 좀 극복을 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생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안보는 어떤 이 개별 국가도 자신의 어떤 군사력 증강만 가지고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적대 국가의 공존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국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보라는 게 결국은 이 전통적인 안보 추구 방식은 즉 전통적 고전적 또는 전통적인 안보 추구 방식은 이 제로섬 게임이었어요. 내가 강하면 내가 강한 어떤 힘을 가지면 상대방은 결국은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로섬 게임이에요. 영합 게임이라고 그러죠. 내가 살려면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전통적인 안보 방식은 이런 영합 게임, 지로성 게임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공동 안보는 그게 아니에요. 적대국 상호 간에 비록 이 경쟁자의 입장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안보를 보장을 해 줌으로써 이 우발적인 어떤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런 공존의 개념에 바탕을 둔 게 이 공동안보의 개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이 공동안보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슬라이드에서 나오죠. 80년대 이 초반으로 이제 거슬려 올라가는데요. 82년 초에 군축 및 안보에 관한 독립위원회에 위원회가 유엔 특별군축 총회에 어떤 보고서를 하나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동안보의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자, 핵시대의 미국과 구소련 양국이 공멸을 피하는 길은 상호 확정 파괴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죠. 매드죠. 이 상호 확정 파괴를 통해서 불안한 안보의 추구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또 위협의 완화로 상호 안보를 추구하자는 것이죠. 즉, 공동 안보는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의 냉전 시대의 상호 확정 파괴의 개념은 결국은 인류의 안보, 평화 번영을 담보해 줄 수 없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호 확정 파괴라는 개념 대신에 이런 불안한 어떤 힘으로써 내가 강한 힘을 가짐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억제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방법이죠. 결국 만약에 그러한 힘이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건 서로 공멸을 하는 경우를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이런 불안한 방법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와 어떤 위협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의 안정을 취하자라는 개념이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기존의 어떤 냉전 시대의 상호 확정 파괴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의 새로운 어떤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안보 개념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게 보고서의 내용의 핵심이었죠. 자, 그래서 이 공동안보는 이 당시에 구소련에서 먼저 사실 시작이 되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소련의 지도자가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인데 이 고르바초프가 신사고, 신사고를 주창하면서 이 개혁 개방 노선을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페레스트로이카, 뭐 글라스노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죠. 이때 소련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도하게 핵 경쟁을 통해서 군사비의 지출은 결국은 소련 사회 구조가 붕괴되는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결국은 이 공동 안보의 개념을 들고 나와서 결국은 경제를 회생시켜서 구소련의 당시의 소련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출발점에서 사실 공동 안보를 개념을 주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의 개념에서 출발한 게 바로 이 공동 안보의 개념이고요. 결국은 이 고르바초프가 당시에 이 공동 안보에서 주장한 것은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전력을 보유하는 수준도 나 자신의 어떤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전력만 가지면 되지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경멸시키는 이런 정도의 과도한 어떤
군사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게 이제 합리적 충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전력을 건설하자, 즉 군사력을 건설하자라는 개념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reasonable sufficiency, 합리적 충분성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의 국토, 영토를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둔 이 방어적인 방어 전략, 우리가 디펜시브 디펜스라고 하는데 이 방어적인 방어 전략, 이러한 개념들을 주장을 하면서 공동 안보의 개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즉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전력을 건설하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충분성에 입각해서, 그리고 군사 전략의 개념에서는 방어적 방어의 개념 입각해서 이제 공동 안보의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전략 핵무기에 있어서는 이 합리적 충분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복 능력을 보유하는 수준, 이게 합리적 충분성이에요.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의 경우에는 나의 영토, 즉 국토를 방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군사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합리적 충분성의 개념이었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는데, 결국은 이러한 군사 전략의 변화가 미국과 당시의 미국과 소련 간의 전략 핵무기와 또 유럽에서의 그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이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어요. 이 공동 안보의 개념이. 그래서 이 이후에 미소 간의 상호 합의에서 전략 핵무기가 상당수가 감축이 되었죠. 그래서 군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공동 안보는 안보의 어떤 이 상호 의존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호 인식을 하는 가운데서 적국하고 안보 협력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국방 딜레마와 안보 딜레마를 줄이는, 즉 완화시키는 이런 하나의 안보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공동 안보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공동 안보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죠. 이 공동 안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대국 상호 간에 이 신뢰라는 게 구축이 되어야 사실 이 공동 안보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적국과 어떤 신뢰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공동 안보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협력 안보를 좀 봅시다. 협력 안보. 자, 이 협력 안보는 어떤 정확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활용이 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 안보를 하나의 정착된 개념으로 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력 안보의 이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우선 갈등과 경쟁이 아닌 이 우군과 적의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의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공동 안보의 어떤 의미와도 좀 유사한 개념이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즉 피아의 어떤 개념을 초월해서 심지어는 적도 공통의 어떤 안보 이익을 정진하기 위해서는 적과도 동침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협력 안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적대국하고 대립관계를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서 결국은 안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이 협력 안보의 개념입니다. 자, 이 협력 안보는 앞에서 공동 안보는 우리가 냉전기 후반기, 즉 미소가 핵무기 경쟁을 한참 할 때 그때
탄생한 개념이고요. 이 협력 안보는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냉전 탈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잖아요, 그죠? 소련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이 변화되면서 생겨난 개념이 협력 안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 안보가 냉전기 후반에 등장한 것이고 시대적으로 보면 협력 안보는 탈냉전기 안보 환경이 변하면서 생긴 개념이 바로 협력 안보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안보 위협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이 협력 안보가 당연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탈냉전에는 초국가적인 위협이 더욱 정대되었다는 것이죠. 국제 어떤 안보에 있어서 이 초국가적인 위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안보 전략의 큰 관심사였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 협력 안보의 개념이었죠. 자, 공동 안보와 협력 안보 공통점 차이점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 협력 안보는 상대국의 안보 이익을 존중을 하면서도 또 상호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동 안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 안보와 다른 점은요, 전쟁을 포함해서 포괄적이고 상호 의존적 성향이 어떤 심화된 이런 상황에서 이 안보 쟁점들을 관리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다자 체제의 어떤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이 협력 안보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공동 안보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물론 뭐 양자 두 당사자 간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의 이 여러 가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공동 안보가 좀 차이가 나죠. 공동 안보는 미소가 결국은 그죠? 미소를 중심으로 쌍무적인 어떤 관계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 게 공동 안보의 개념이고요. 협력 안보는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초국가적인 위협이 정대된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 여러 국가들이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안보 문제를 다자 체제 내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념이 바로 이 협력 안보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안보와 협력 안보는 유사한 속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협력 안보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협력 안보의 특징 첫 번째는 이 협력 안보는 예방 외교를 중시해요. Preventive Diplomacy, 예방 외교를 중시한다. 자, 이 예방 외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분쟁이 발발하기 전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방 외교죠. 일단 그리고 또 분쟁이 발발을 한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분쟁의 확산을 막고 또 분쟁의 이 주요 원인들을 해소해 나가는 행위, 즉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게 예방 외교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시도, 이게 예방 외교인데요. 이 협력 안보는 예방 외교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자 간의 안보 외교를 중시한다. 앞에서 설명했죠. 배경은 초국가적인 위협이 정대되면서 결국은 이 초국가적 위협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랬죠. transnational threat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자 간의 어떤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력 안보는 이 다자 간의 안보 외교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다자 간의 외교 안보는 이 협력 안보 개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협력 안보에서 이 다자 간 외교 안보가 특별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비군사적인 쟁점들이에요. 경제나 환경이나 자원이나 기술과 같은 이런 영역에서 국가 간의 이 상호 의존 정도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외교로서는 해결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자 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안보 협력의 쟁점 내용이죠.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안보 협력은 물론 이제 이 군사 분야뿐만 아니고 이 비군사적인 안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 주요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특징은요, 국가 간의 협력 장치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 간의 노력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 리짐을 구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보 리짐이라는 것은 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러분들 안보 리짐 또는 안보 레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안보 레짐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안보 레짐이라는 것은 국제 기구나 다자 간의 어떤 협약, 뭐 G20 정상회담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세안, ARF 같은 이런 어떤 협력기구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국제기구와 다자 간의 협약이나 또는 조약, 제도 또는 위원회나 협의체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어떤 재반 쟁점 영역에 이런 방식으로 국제 분쟁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국가 간의 이러한 어떤 앞에서 이야기한 체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국제 레짐이라는 거예요. 좀 내용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조금 어떤 이야기가 쉽지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안보 레짐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에요. 유엔은 실체죠. 유엔은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고 또 유엔에는 뭐 사무처가 있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유엔의 실체가 있는 국제기구죠. 그런데 안보 레짐은 이런 유엔과 같은 실체라기보다는 실체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 국제기구나 또 다자 간의 어떤 협약 그리고 조약 또 제도 협의체 이런 것과 같은 방식의 재반 쟁점 영역에서 국가 간에 형성된 느슨한 어떤 연결체를 우리가 국제 안보 레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보 레짐은 공식화된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갖추지 않더라도 이 특정 안보 쟁점 영역에서 이 관련 국가들의 어떤 행동을 조정하고 또 관리하고 통제되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안보 레짐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안보 레짐 개념 이해가죠? 조금 내용이 좀 어렵지만 안보 레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는 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협력 안보는 협력 장치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제도화하는 노력의 하나의 수단이 어떤 수단이냐면 안보 레짐을 구축하는 거예요. 어떤 국제 문제가 발발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기구를 뭐 이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어떤 약정을 체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자간의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안보리의 뭐 결의안을 뭐 채택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 이게 안보 레짐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죠? 앞에서 위에 보면 안보 레짐의 정의를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안보 레짐을 구축을 하면서 협력 장치를 제도화한다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협력 안보의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이 협력 안보는 절대 안보의 어떤 영합 게임, 지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서 최소 최대 전략. 이 슬라이드가 좀 잘못됐네요. 최소 전략이 아니고 최소 최대 전략입니다. 최소 최대 전략. 이 최소 최대 전략에 입각한 행동 준칙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최소 최대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이득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내 욕심을 차리지 않고 나의 이득을 자신의 이득을 최소화해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상대방의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런 결국은 협조 정신이에요. 그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을 자꾸 추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결국은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상대방의 손실을 막아주는 어떤 하나의 상호 협조 정신에 입각한 이 게임 전략의 일환이 바로 이 최대 전략이에요. 영합 게임, 즉 제로섬 게임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제로섬 게임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죠?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우리 제수의 딜레마 흔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수의 딜레마.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최대 전략 게임을 하나의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대 전략은 이 상호 의존적인 이 국제관계에서는 국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윤리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협력안보의 특징은요,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 안보 쟁점에 대해서 이 접근 방식이 굉장히 컴프레hen시브하다는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 분야나 경제 분야, 환경 이런 어떤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 포괄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어떤 쌍무적인 쌍무적인 관계를 토대로 발전해온 공동 안보나 이런 거랑 협력 안보는 차이가 있죠. 공동 안보는 상대방의 안보를 존중하면서도 결국은 쌍무적인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을 통해서 핵전쟁 억제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쌍무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데 반해서 이 협력 안보는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그죠?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다자적인 체제 내에서 이 협력 안보는 이루어진다라는 게 공동 안보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포괄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이. 그래서 이 냉전 시대에 이 대표적인 이 협력 안보의 사례로는 우리가 유럽 안보 협력 회의, 즉 CSCE죠. 유럽 안보 협력 회의하고 그 다음에 아세안 지역의 아세안 지역 포럼, 아세안 ARF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아세안 리저널 포럼 ARF 같은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협력 안보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까지 강의를 합시다. 우리가 협력 안보, 공동 안보, 그 다음에 절대 안보, 안보 영역의 안보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을 내가 다시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녹화를 해서 다시 TLS에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TLS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